자, 피보험 이익의 존재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칙부터 알아야 되겠죠. 원칙은 기본적으로 MIA 그 영국해상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피보험 이익은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손해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고가 발생을 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피보험 이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보상해줄 그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 손해가 발생하려면 당연히 어떤 손실을 입은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보험은 이거예요. 제가 그 보험의 목적물하고 그 보험의 대상 목적물하고 피보험 이익, 보험 계약의 목적을 계속 강조해서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험이라는 거는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해볼 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박살나면 이게 무슨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그 박살난 물건을 보험회사가 도루마무 해가지고 원상 복구시켜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는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복구시켜주기 위해서 뭘 해요? 그 물건을 도루마무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줍니다. 돈을. 보험금을 주잖아요. 그 보험금을 주는 이유가 물건을 원상 복구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박살남으로 인해서, 그 물건이 분실됨으로 인해서 하락한 나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복구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그게 시장 가격이 3천만 원이 칩시다. 그럼 내가 그 차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3천만 원이고, 그 3천만 원이 뭐예요? 보험 가액이죠. 그래서 그 보험 가액만큼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보험 금액도 3천만 원인 거죠. 근데 내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차가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가치가 0이 됐어요. 그럼 3천만 원이 쉽게 말해서 0이 된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저 자동차를 3천만 원짜리 가치로 되살려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3천만 원에서 0원이 된 나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뭘로? 금전으로 3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금전으로 내가 보험회사에 3천만 원을 받으면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이해관계, 이건 날라갔지만 그 경제적 이해관계의 가치 3천만 원을 내가 보험회사로 받은 거잖아. 결국 쌤이죠. 이게 앞에서 말하면 뭐예요? 실손 보상의 원칙, 이익 공여 금지 원칙.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보험 이익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계속 강조를 해서 물건 그 자체, 그게 아니라 물건 그 자체에 있는 나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험에 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게 계약 체결할 때 없어도 돼요. 언젠가 생길 거라면 지금 당장 없어도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내일 공장에 만들어질 물건인 걸 계약 체결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내일 만들어지겠지 뭐. 계약상이 그 어떤 계획상 그거 보험에 드는 거죠.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보험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물, 그러니까 만들어지기 전에 물건에 대해서 보험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고 당시에는 미래에 어떤 생겨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사고가 나는 거는 현존해야 돼요.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건 계약 체결,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없어도 되지만 사고 나는 지점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해 발생 시 피보험 이익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손해가 발생한 후에 피보험 이익을 취득하는 거 가능하냐고? 불가합니다. 이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손해가 났는데 뭐 이미 그걸 뭐 추가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가 피보험 이익인데 이게 있으니까 사고가 난 거잖아.
근데 사고가 나서 그 이해관계를 다시 만든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거는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문제는 이제 소급보상입니다. 소급보상. 소급보상. 요게 예외적인 사항이에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자, 보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까지도 소급해서 보상한다.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는 반드시 손해가 날 때 보험 계약과 관련된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뭔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설명을 봅시다. MI 제6조 1항 단서. 보험 목적물이 멸실 여부를 불문함이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 계약의 체결 시에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후까지 피보험 이익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멸실 여부를 불문했는데, 그러니까 물건이 박살났든 아니었든 잃어버렸든 안 잃어버렸든 상관하지 않고 보험에 들었어요. 그런 경우라면 어떤 경우? 요거 제외하고 여기 자 여러분들 피보험자는부터 제외하고를 갈로 쳐보세요. 필기를 하시는 친구들 쳐서 요거 빼보세요. 멸실 여부를 불문함이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후까지 피보험 이익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피보험 이익이 없어요. 왜? 과거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물건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존재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보험에 들 수 있느냐? 들 수 있다는 거죠. 소급보험의 개념이. 뭘 전제로? 우리가 갈로 쳐서 날려먹었던 그 부분 한번 봅시다. 피보험자는 알고 있었고 보험자는 모르는 경우 빼고, 피보험자는 아는데 보험자는 몰랐다는 건 뭐예요?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안 알렸다는 거예요. 통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난 사실을 피보험자는 알고 있는데 보험자는 모르고 있었어요. 요 경우 빼고 과거에 발생된 사고로 인해서 그 피보험 이익이 상실된 물건에 대해서도 보험에 들 수 있다가 소급보상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보험 계약 체결할 때 피보험 목적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이걸 씁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하기 이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 곳에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물건이 들어와요. 근데 저 물건이 언제 도착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저 물건의 상태가 어떤지는 나도 잘 몰라. 예를 들어서 9월 30일 날 부산항에 미국에서 출발한 물건이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옥수수가 100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옥수수 100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보험을 듭니다. 이미 미국에서 출발해서 운송 도중에 있어요. 근데 사고가 난 거야. 이미 예를 들어서 한 9월 25일쯤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100톤 중에서 50톤이 날아가고 없어. 근데 난 당연히 9월 30일 날 부산에 100톤이 도착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사고 사실은 난 몰라요. 25일 날 사고가 났다는 걸 몰라. 그런 상태에서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9월 28일 날 계약을 체결을 해요. 피보험자가 9월 25일 날 사고 난 걸 모르는 거야. 그냥 30일 날 옥수수 100톤이 온다는 것만 알고. 그래서 보험을 들어요. 그러면 사고가 25일 났기 때문에 28일 날 사실상 피보험 이익이 없는 셈이죠. 나머지 날라간 50억에 대한 피보험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잔존물은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피보험 이익이 없는 걸 계약에 든 거죠. 그리고 사고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이런 애매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 해상보험이니까. 피보험 목적물의 상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모르니까. 옛날에 해상 운송을 주로 하던 시절에 통신수단이 원만하지 않던 그런 시절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온다는 건 아는데 이 온다는 물건의 상태를 난 모르는 거야. 항해 중이니까. 보험에 들어요. 도착하면 문제 없으면 문제 없고 사고 나면 보험 받고. 근데 이게 제대로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죠. 나도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야 되고 당연히 보험회사는 내가 안 알려줬으니까 모를 거고 내가 사고 났다는 사실을 통해 연락을 받았어. 9월 25일날 사고 났다는 사실 알고 28일날 보험회사 가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사기고. 이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나도 정말 몰라. 25일날 사고 난지 나도 몰랐어. 모르는 정황 하에서 보험계약 체결하고 하면 그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소급보상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 개념 또한 해상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원칙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을 할 때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사고가 날 때는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계약에 대한 부분에 피보험 이익의 존재 시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급보험은 예외다. 예외라는 부분인 거죠. 자, 피보험 이익이 없는 해상계약이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피보험 이익이 없는 해상보험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을 갖지 않은 거 이거는 당연히 뭐 여기 이 MIA 4조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없는 계약은 무효라는 것과 뭐 사행계약, 도박 이런 거는 무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여기 이 MIA 제 4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피보험 그다음에 피보험 이익의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험 이익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험 계약의 목적이고 보험의 대상물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험 가능 이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립하려면 이게 있으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 적법해야 돼요. 법률상 적법하고 합법적인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쳤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 차, 내 집은 보험 들 수 있는데 남의 차는 못 든다 했죠. 근데 남의 차 내가 훔쳤어. 보험 들 수 있느냐? 없어요. 왜? 적법하게 내가 그 차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획득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들 수가 없습니다. 자, 금전적으로 확정되고 그게 누구 건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기, 바닷물, 강한리 해수욕장의 모래알 이거 보험에 들 수 있냐? 없어요. 누구 건지도 애매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얼마인지가 애매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산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 모래알이 얼마인지 모래알의 가격이 얼마인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못할 건 뭐 있어. 하자면 하지. 근데 아마 계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들걸요. 금전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험에 들 수 없어요. 피보험 이익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 다시 말하면 보험에 들 수 있으려면 그게 누구 건지 그리고 금전적으로 얼마인지 회계적으로 땡땡땡땡 원 얼마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어야 보험에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해보험하고 제가 그 앞에서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쭉 개괄적으로 막 공부했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많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손해보험은 무조건 누구 소유
그리고 그 소유되는 어떤 물건이나 그 어떤 가치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명보험은 그게 안 돼. 말했잖아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어떤 뭐 그런 것들, 예, 그걸 하려면, 그것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예, 계산하기가. 예, 근데 물건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계산하기가 쉽거든요. 비교 대상도 있고, 그리고 제조 원가,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계학 원론 시간에서 회계를 공부하면 당연히 배우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원가 계산 기법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는 쉽게 확정해서 우리가 계산해내고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 피보험 이익의 확정성이 있어야만 피보험 이익이 성립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경제성. 그래서 적법성, 확정성,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 예.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말, 그냥 길 가다가 주운 돌, 그거 보험에 들 수 있느냐? 없죠. 그게 뭐 다이아몬드. 내가 길 가다가 돌을 주웠는데 그게 다이아몬드야. 그러면 보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길 가다가 돌을 주웠어요. 뭐 그냥 뭐 이거 뭐 모래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뭐 규소 몇 프로 해요. 그냥 돌이야. 보험에 들 수 있냐? 없다는 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건 보험에 들 수가 없다. 자, 그러면 피보험 이익의 요건까지 살펴봤고, 자, 이 피보험 이익이라는 게 그러면 금전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고 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보험에 들기 위해서는 그 피보험 이익, 우리가 피보험자 입장에서 보험에 들려고 하는 그 목적물 대상물에 가지는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평가합니다. 평가. 이 물건, 뭐 혹은 이 수익권, 이 소유권에 대한 가치가 얼마이냐, 이거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하는 금액이 이제 보험 가액입니다. 보험 가액은 insurable value예요. 영어 해석 그대로 보면 보험에 들 수 있는 가치란 뜻이죠. 한국어로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보험 가액의 사전적 정의를 좀 살펴보면,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 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입니다. 손해보험은 절대 우리가 앞에서 강조했다시피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만 보상을 합니다. 절대 그 피보험자한테 이득이 되게끔 이익 공여 금지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득 보지 않게끔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줘요. 그게 손해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이고, 피보험 이익이 얼마인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이만큼이 실제로 보험에 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동차의 가치가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2021년 9월 28일 날 가치가 3천만 원이에요. 그럼 딱 3천만 원까지밖에 보험을 못 들어요. 그게 최고 보상 한도예요. 최고 보상 한도. 그리고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다 보험에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비싸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만 들었다. 그러면 그 실제로 내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금액이 보험 금액이 됩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험 가액이라는 게 왜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데, 보험 가액의 경우에는 이 어떤 가치, 어떤 경제적 가치가 계속 변동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평가 자체가 어려워요. 평가 자체가 그 생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산하고 환산하는 것이 어렵죠. 자, 그러면 이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 번째, 협정보험 가액이 있고, 뒤에서 공부하게 될 법정보험 가액이 있습니다. 협정보험 가액을 뭐 다르게 이제 기평가 보험, 협정보험 가액을 통해서 이제 보험이 들여져 있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기평가 보험이라고 하는데,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은 손해 발생
시점에 실제로 현금 가치로 보상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보험의 목적물인 선박이 됐든 화물이 됐든 이런 것들이 계속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측정이 어렵습니다. 자, 제가 아까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2021년 9월 28일 현재 내 차의 가치가 3천만 원이다. 그 왜 그러냐? 차를 처음에 살 때는 4천만 원, 5천만 원에 산단 말이에요. 보통 뭐 국산차, 국산 중형차 이상 되는 경우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를 사가지고 1년을 탔어요. 그럼 그 차의 가치가 여전히 4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이 수업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내가 1년 전에 차를 5천만 원 주고 탔는데 1년 후에도 그 차의 가치가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회계학 원론을 공부를 꼭 하세요. 그죠? 1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 자산에 자동차가 뭐 유형 자산인가요? 그죠? 뭐 어쨌든 이 자산의 가치는 감소합니다. 감가상각이네. 감가상각.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당근에서 거래할 때 비닐도 안 뜨는 새 제품하고 한 번이라도 아무리 깨끗하고 흠이 없고 거의 신제품 같은 거라도 비닐을 뜯었어. 그럼 중고죠. 이게 가치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학 원론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당근 거래를 해봤다면, 중고나라를 해봤다면 새 제품과 중고 제품이 가치가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작년에 산 자동차가 5천만 원이었다면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4천만 원이에요.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감가상각은 우리가 회계적으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유형자산이나 뭐 무형자산이나 이런 것들 감가상각을 하거나 뭐 가치 조정을 할 때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마감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장부상 그런 거고, 감가상각이란 게 하루 가치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딱 어느 시점에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월 1일 날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래서 이 차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탈 수 있다고 칩시다. 원래 자동차는 4년인가 5년인가를 다 감가상각을 털어야 되지만, 자, 그러면 2020년 1월 1일 날 5천만 원 주고 산 차가 2021년 1월 1일이 되면 이 5천만 원이 아니란 건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1천만 원 했다 칩시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 날 4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1년에 1천만 원이 깎인 거잖아. 1년에 1천만 원이 깎인 거라고 계산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점점 감소를 하는데, 그거를 추적을 해가지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에 진짜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이나 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어떤 유형물의 실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유형 자산 말고 재고 자산 중에 뭐 석탄이라든지 석유나 철강석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 계약 체결할 때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냐? 아니에요. 가격이 수시로 변동돼요. 선물 시장에서, 선물 거래소에서 어제의 석유 가격과 오늘의 석유 가격과 내일의 석유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가치가 계속 변동을 하다 보니까 피보험 이익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 석탄이나 석유 같은 원자재, 국제 시세가 있는 물건들, 이거는 가격이 그 시장 가격, 우리가 시가라고 하잖아. 시장 가격, 마켓 프라이스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피보험 이익도 계속 물결 치는 겁니다.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가액을 정확하게 측정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보험 가액을 정말 시장 가격이 아니라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요.
야, 한 이 정도로 하자. 그게 협정보험가액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자, 보험이 있고 해상보험이 있고 해상보험의 계약을 하는 그 목적, 해상보험 계약의 목적이 어떤 보험의 대상물, 보험 목적물인데 얘의 이러한 애들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험에 드는데 그거를 이제 피보험이익이라 하고 그 가치를 금전적으로 계산을 한 거를 보험가액이라고 한다. 보험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보험가액이란 거는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시세가 바뀔 수도 있고 감가상각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험가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 피보험자하고 보험자가 대충 이 물건의 가격이나 가치가 이 정도다라고 어느 정도 그냥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협정보험가액. 자, 그래서 당사자들이 협정해서 일정액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는 거. 이걸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하고 협정보험가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계약 체결 시점에 협정보험가액이든 이것이 보험가액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이미 평가된 보험이라는 뜻에서 기평가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기라는 거는 했다란 거예요. 우리 왜 기혼, 미혼, 결혼한 사람을 기혼자, 결혼 안 한 사람을 미혼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평가를 이미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해상 적하 보험에서는 보통 그 상업 송장 금액, 그 상업 송장 금액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10% 희망 이익을 더한 금액으로 그냥 기준으로 삼아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왜냐하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보험의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매번 계산해서 보험 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즉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표화할 수 있는 송장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도가 이 물건의 가치라고 우리가 합의하자. 누구와 누가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그렇게 해서 보험 계약 체결할 때 정하고 들어가는 게 협정보험가액이고 기평가보험이라고 합니다. 미평가도 있겠죠. 기평가가 있었으니까 미평가인데 법정보험가액은 이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그냥 보험계약 체결하고 실제 사고 나면 그 시점에 가치를 따지자. 이런 거요. 사고가 안 나면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전손보험금을 줄 일이 없잖아요. 사고가 나면 이 물건의 정확한 가치를 알아서 그 정확한 가치만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사고가 안 나면 보험자나 피보험자나 둘 다 이 물건의 정확한 가치를 알 필요가 없어요. 보험금을 지급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사고 안 났으니까 됐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면.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그때 그 물건의 경제적 이해관계 피보험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하자. 그게 법정보험가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가액에 대해서 평가되지 않은 상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니까 미평가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가격 변동이 심한 물건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철강석이나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 이게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 석유가 예를 들어서 100불이라고 칩시다. 리터당 기준은 제가 모르겠어요. 국제시세 제가 선물 거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불이라고 했는데 그 100불에 계약을 했어. 근데 한 달 뒤에 이게 150이 될지 50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정하지 말고 그냥 보험 들고 보험 계약 체결해 놓고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나면 그날 시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런 컨셉이에요. 그런 컨셉이 법정보험가액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 체결하기 전 할 때 이미 계약을
대한 어떤 보험 가액을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고 나고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았다.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미평가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협정 보험 가액과 법정 보험 가액, 기평가 보험과 미평가 보험. 이거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평가를 이미 했기 때문에 기평가, 평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미평가. 협정 보험 가액은 정확하게 보험 가액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이게 보험 가액이다라고, 이 금액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이게 보험 가액이다라고 정하고 들어가면 협정 보험 가액. 법정 보험 가액은 사고가 안 나면 우리가 정확한 보험 가액을 알 필요가 없지 않니? 그러면 사고 나면 그때 따져보자가 법정 보험 가액. 다른 거예요. 컨셉이 다르다. 자, 그러면 법정 보험 가액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선박이라고 치면, 선박은 당연히 그 선박의 보험 개시 시점에 그 선체의 가격에다가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했죠. 선비란 애들이 들어가야 돼요. 선박을 운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제 비용들을 선비, 디스버스먼트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의장구, 식료품, 소모품, 급여,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의 금액을 선체 쇳덩어리 그 선체 선박의 가격에다가 더해서 보험에 듭니다. 선박보험.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규모의 경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선비가 굉장히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큽니다. 선박보험에서. 자, 운임에 대해서 보험 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어떤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운임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운항이 제대로 뭐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다라고 하면 뭐 운임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그 10억에 대해서 보험 드는 거고, 그리고 보험 비용, 보험에 대한 비용까지 더해서 보험 부보할 수 있는 거고요. 법정 보험 가액으로. 자, 그리고 적하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적하라고 하는 건 이제 하물이죠. 하물이기 때문에 그 생산 원가, 여러 가지 비용, 부대 비용, 뭐 이런 거 더해서 보험으로서 부보할 수 있는 법정 보험 가액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강의 자료에 대충 이런 식으로 어떤 보험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의 보험 가액을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산정을 한다는 거죠. 계산을 하고. 자, 그러면 보험 금액에 대한 부분, 손해 발생 시에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 책임 한도액이다. 자, 우리가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입니다. 피보험 이익은 그리고 보험 대상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보험 금액은 뭐냐? 보험 가액 중에 실제로 내가 보험회사랑 체결한 계약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약속된 금액입니다. 약정된, 보험 계약으로 약정된 금액. 피보험 이익이 없는 곳에 보험이 있을 수 없고, 보험 금액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최고액은 실제 손해액과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이 됩니다.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손해방지 경감. 손해방지 경감은 뒤에서 우리가 해상 손해 공부할 때 손해방지 경감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요게 예외예요. 예외.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의 예외가 손해방지 경감 비용인데, 자, 이 말 있죠. 보험금의 최고액은 실제 손해액과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 한번 꼭 씹어 봅시다, 우리가. 자, 내가 어떤 재화가 있다라고 치자고요. 이 어떤 내가 있고,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물건이 있어요. 물건. 이거는 보험의 목적, 보험의 대상물이죠. 대상물. 그리고 피보험 이익은 요것이라고 했죠. 이해관계. 요 이해관계.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자, 이 경제적 이해관계, 이거, 적법해야 되고, 경제성 있어야 되고, 금전으로, 확정적으로 계산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insurable interest, 보험 부보 가능 이익이고, 이것을 경제적으로 산정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액이 뭐다? 보험가액이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보험 계약을 보험자와 확정한 금액이 보험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칩시다. 100. 그래서 이게 물건의 가치라고 했으니까, 이 물건의 가치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보험 가액이죠. insurable value, 보험 가액이고, 이 100을 제가 다 보험에 들 수도 있지만 다 들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한 80만 보험에 들었어요. 보험에 들었다는 표현을 썼죠. 보험에 들었다는 게 보험 회사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insured amount, 보험 금액이 됩니다. 자, 100짜리 가치가 있는 물건을 80에 보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보험 가액이 100이고 보험 금액이 80이에요. insurable value가 100이고 insured amount가 80이에요. 실제 사고가 발생했어요. 70. 매 손실을 입었어요. 실제 손해액이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거 3개 중에 가장 낮은 거. 실제 손해액. 자, 근데 실제 손실액이 내가 100이라면 보험가액 100짜리를 80에 보험에 들었는데 실제 손해가 100이 났어요. 그럼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입니다. 100짜리 물건을 내가 80에 80만큼밖에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100을 다 잃어도 100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80밖에 못 받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험가액, 보험금액, 실제 손해액 중에서 제일 낮은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실제 손해액이 120이 될 수 있느냐? 실제 실손실이 120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왜? 이건 말이 안 돼요. 보험가액이 100인데 그 어떤 대상물의 경제적 이해관계, 피보험 이익, 보험 가능 이익이, 보험 부보 가능 이익이 100인데 어떻게 손해가 120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손해액을 이걸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 이게 보험 가액이란 게 그 물건의 맥시멈 경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손해는 요거의 보험 가액의 이하 정도로만, 아니면 같거나 이하 정도로만 발생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피보험 이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자, 마지막으로 더 봐야 되지만, 자, 보험료 보도록 합시다. 자, 보험료는 보험자의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보험료는 보험자의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이다. 그럼 보험료라는 게 쉽게 말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하느냐? 보험 금액에서 요율을 곱하면 된다.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수치의 통계적 방식에 의해서 확률 계산 방식에 의해서 산정된다. 이 보험 요율이란 건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경험적인 어떤 통계를 바탕으로, 통계라고 하는 건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오랜 영업을 하면서 경험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항로가 위험하다, 위험 안 하다. 어떤 사업, 어떤 고객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어떤 화물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적 이 쌓인 거고, 그게 통계죠. 데이터죠. 그걸 바탕으로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확률의 부분인 거죠. 아, 이런 물품을 이런 항로로 운송을 하는 사람은 보통 사고가 10번 중에 뭐 0.1번이나 0.2의 정도 나더라. 그게 경험적으로 보험회사마다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요율을 정합니다. 요율. 그건 회사마다 다 달라요. 보험회사마다. 그래서 보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해내요. 그거를 쉽게 말해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계속 내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용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을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도 반복 설명. 헷갈릴 필요 없어요. 헷갈리지 말라라고 계속 무슨 세뇌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자, 보험 가액이 있었고 보험 금액이 있었습니다. 보험 가액은 다르게 얘기하면 보험에 들 수 있는 가능액, 다시 얘기하면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 가치예요. 산정액이에요. 보험 금액은 그 가액 중에 내가 보험회사랑 체결하는 금액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험료율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자, 보험료와 보험금이 헷갈릴 수 있어요.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보험금이고요. 보험료는 요자가 붙었죠. 요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통신요금이라고 하잖아요. 통신요금. 요금할 때 요자를 써서 보험료입니다. 영어로 프리미엄이라고 하고요. 뭐 피낸다 하잖아요. 그게 프리미엄.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이걸 통해서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보험회사의 수익이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보험회사가 하나의 어떤 사회보장 안전장치로서의 작은 풀을 만드는 거죠. 보험료를 걷어들여서. 자, 그리고 보험 가액과 이 금액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